사형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윤 장기 집권 위해 개엄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시작돼서 오늘 새벽에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이 결심 공판 특검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엄을 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네, 박옥수 특검보의 이 사형 구형을 직접 좀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일단 일부만 발췌해서 좀 직접 들려드렸는데 이 관련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사형 구형 이유, 특검이 밝힌 사형 구형 이유입니다. 윤, 독재,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명백하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했고 국회 등 난입,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위헌적 포고령 발령 집행은 이건 폭동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을 선택했다. 공직자도 문제다. 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의 형질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사형을 주세요라고 구형을 했다라는 거죠. 차재현 교수님, 네. 사형 구형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어제 구형이 사형이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뭐 사필 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이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그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사실 지지난해요 벌써 12.3 비상계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란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정말 재현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단 한 번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민을 분열의 구덩텅이로 몰고 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한 기결로 사형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형을 예상했다기보다는 사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지금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아까 같이 봤습니다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쓱 옆으로 돌리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빨간 동그라미 안에 같이 좀 이렇게 표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형을 구형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철현 위원님 약간 예상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면 사형을 구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아마 재판장에 임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그 순간에 조금 헛웃음을 보인 부분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까지는 그래도 구형을 할까 이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 이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구형 이유 중에 네. 국민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기엄 당시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하고
또 봉쇄된 국회 담장을 국회의원들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다 목도하면서 네. 엄청나게 공포감에 떨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제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한마디 정도가 나왔다면 마지막의 결과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볼 때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음을 짓는 부분이 보면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수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도 사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전두환, 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모든 대통령이 굉장히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다 사면이 됐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번에 사형을 받더라도 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정권이 끝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차기 정권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었으든 보수 정권이 들었으든 결국 나도 사면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형 구형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죄에 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를 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인 권한이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면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이상 아마 저렇게 웃고 내란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이 따끔한 심판이 이제 또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어제 이 사형일지 무기징역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이 되면 이거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구형하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한 이 헛웃음이 실제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제 있었던 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의 이 구형에 있었던 게 아니죠. 어제 피고인이 8명입니다. 8명. 같이 볼까요? 구형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지금 구형이 됐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년, 그리고 김봉식 전 경찰청장, 시경청장 징역 15년, 김용군 이 국방부 수사단장 10년, 징역 12년, 징역 10년. 여기까지가 사실 어제 이 나온 피고인이죠. 근데 그 뒤에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결심공범 피고인 아닙니다만 먼저 나온 구형.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송영훈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일단 기본 10년 이상이긴 해요. 중형은 중형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혐의 자체도 내란 혐의면 굉장히 중한 혐의거든요. 맞게 나온 구형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구형은 어쨌든 특검의 의견인 것이고 법원이 양형에 대해서는 전적인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걸 넘어서서 2016년 2월 19일을 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형 확정 판결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그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확정 판결이거든요. 세칭 임병장 사건입니다.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참으면 윤일병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19일이 되면은 사형 확정 판결이 없은 지가 정확히 만으로 10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구형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에게 땔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피고인들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이릉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 출신의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디자인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합리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사실 구형보다 더 중요한 게 선고기 때문에 선고를 좀 봐야지 구형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이 주장이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지금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된 건 2016년 이후로 없었는데 과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이 사형 구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25분 뒤인가요?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용환 위원장님,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형을 말하는 거야, 무기징역을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하고 또 선고할 것인가가 법리적으로 가는 거지만 또한 정치적인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검에서 마지막 구형을 할 때 했던 말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네.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거꾸로 특검에서 구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저한테 뭐 다 책임을 물어라.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개사과류에 상당히 좋지 않은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한 것이다 보니까 진정성, 타이밍을 다 놓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에서 말하는 국민 네. 눈높이라는 건 국민의 보편 타당한 법 감정 그 네. 부분으로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기에서 봤을 때 이제 또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언어들이 공직 엘리트, 공직자들의 탐욕에 의한 충성 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식자들의 민낯,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허상 이런 것들을 아주 따끔하게 꼬집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직자들 저들이 그냥 단순 가담했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국민의 법 감정대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법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무기징역을 생각을 하는 것이냐, 사형을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사형을 구형을 한 거죠. 아직 선고를 한 건 아닙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있을 예정인데 구형만 갖고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 구형 자체가 나오기까지도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이 재판, 구형이 시작되기까지는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12시간 저녁 오후 이 9시 30분이 넘어서 구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윤 전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 측 11시간 궤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몽토스크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트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나왔느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나폴레옹 3세, 후안 페론, 벤토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얘기까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름 좀 들어본 유인들은 지금 거의 다 망라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 김철현 위원님, 이게 대체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 좀 다툼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변호사들이 왜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출동했느냐, 그리고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법리적으로 반박하기가 불가하니까 결국은 다른 형태로 아마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을 끌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어제 그 갈릴레이 얘기 들으면서 보면 네. 그룹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가장 추앙했던 게 우리 갈릴레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는 아마 이 내란 재판에 갈릴레이가 등장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판장님들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왜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 다투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 본 스스로도 결국은 조금 뭐 법리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저런 아마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뭐 보입니다. 최재형 교수님. 예, 뭐 지금 앞서 그 기사의 제목이 윤청 11시간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궤변이 뭡니까? 겉보기만 그럴듯한 이 잘못된 논리를 숨기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궤변인 것이죠. 지금 뭐 몽테스키유의 이야기하면서 상권 분립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재작년 11.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직후에 당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마비시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몽테스키유가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을 전형적으로 어겼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민주적 절차로 지지를 얻은 독재자라고 하면서 후안페로,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작년 12월 3일 날 우리 국민이 목도했던 당시 대통령의 행태가 민주적 절차로 얻은 지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그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들이 변호를 한다고 내세웠던 논리 자체가 자신들의 운신을 옥죄이는 하나의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오히려 변론이 아니라 자충수를 지금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사 속 위인들이 지금 다 나온 거죠. 이 사람들 다 얘기를 하려니까 1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난 9일 날 이 지기현 이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다음에는 진짜 결심 끝낼 거예요. 이거 정말 끝냅니다. 더 이상은 연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굉장히 좀 다급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당겨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는 한 1시 4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몇 곡지 정도 남았나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3분의 1 정도 한 건가요 지금? 저희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가급적 재판부에서는 한 5시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조금 검찰에서 어차피 구형하고 이상민 장관의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지난 기일에 다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너무 죄송한 게 부득이하게 조금 자정을 좀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정을 좀 넘기더라도 네. 어제 시작한 시간 자체가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원래 통상 10시에 시작하는 30분 일찍 시작을 했죠. 왜?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9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증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까 좀 빨리 점심 먹고 할까? 얼마큼 했어요? 아까 물어봤더니 3분의 1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오전 내내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점심 먹고 휴식하고 1시 40분에 좀 일찍 재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안 끝나니까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근데 8시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했죠. 5시까지는 좀 맞춰주세요. 근데 안 맞히니까 그럼 7시 반까지라도 좀 맞춰주세요. 오늘 죄송한데 자정이 넘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끝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송영훈 변호사님. 소송 지휘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보통. 지난 재판 때 아니 이걸 다 들어주면 어떡해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이 사실은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한 수 접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서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피고인을 결론에 있어서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의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절차와 결론에 대한 사회적 승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판장의 심모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법률가들은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절차 진행하는 재판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판장을 만나면은 형사 변호인들이 내심 긴장합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배려를 제공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일종의 불이탈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번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긴장해요. 제가 지기현 재판장의 진행을 보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의 사회적 수용과 승복을 가장 광범위한 범위까지 넓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차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세간에 있는 일부의 오해는 2월 19일에 판결 선고가 있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부 저쪽을 편들어주는 혹은 봐주기를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최종 어떤 선고가 나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 들어주다 보니까 재판이 늘어져서 오늘 새벽 2시 25분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재판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결심 공판이면 구형만 있는 건 아니죠.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된 시간 자체가 오늘 새벽 0시 10분에 시작을 했어요. 0시 10분에 시작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건 공소장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나같이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해 이런 바보가 이제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정치적 눈치가 빨라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의해 일한 사람들, 함께 재판정에 있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까 앞부분에서 저 같은 바보가 어떻게 뭐 독재를 합니까? 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 이거 연결되는 거죠.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고 했었던 엄중한 책임감을 살펴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용환 위원장님,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억울함을 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가 무슨 독재입니까? 시켜줘도 못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최후 그 진술을 보면 네. 헌재 마지막에서 했던 본인 스스로 표현했던 호수위의 달 그림자 같은 얘기들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 내 탓이고 이 사람들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진정성이라면 진작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망상과 소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약간 어떤 원로분이 정신적으로 혹시 어떤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에서 그래도 꽤 긴 시간 회의를 하면서 본 모습은 머리 좋습니다. 확신범화를 하고 있지 결코 똑똑하지 않다거나 망상과 소설 수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3월 4일 날 사전선거가 있는 날 저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모든 것들 상황 판단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서 본인 스스로 확신범화하면서 법정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수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척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까지 계산에 넣을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한 건데 진짜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으면 지인직에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막판에만 이런 겁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런 모든 걸 사실 다 재판부가 결국 판단을 해서 다음 달 19일에 선고를 하겠죠.
선고가 사형이 나올지 무기징역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